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을 휩쓸었고 수천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동원되었습니다. 폭격작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 거대한 군대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충돌했으며 민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전장에서 싸운다는 생각이 이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간호사, 공장 노동자, 사무원 또는 지원 인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매우 중요했지만 전투 임무에 직접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규모와 절박함은 이러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무기와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고 적의 통신을 해독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 특히 소련에서는 여성들이 전투병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여성들은 저격수, 조종사, 전차 정비공, 저항군, 그리고 파괴공작원이 되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장에서의 활약은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아군에게는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부전선의 독일 병사들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여성 저격수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대공포 부대원들은 나무로 만든 비행기가 밤하늘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제슈타포 장교들은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저항군 전사들을 사냥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강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장을 지배한 저격수들, 하늘을 장악한 조종사들, 나치 점령에 맞서 싸운 저항군 전사들, 그리고 연약한 복엽기를 심리전의 무기로 바꾼 전설적인 밤의 마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기존의 기대를 뛰어넘었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키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동부전선, 자비 없는 전쟁. 왜 그렇게 많은 가장 두려운 여성 전사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싸웠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부전선은 전쟁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잔혹한 전장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상대로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을 때 이는 군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독일 군인들이 수천 대의 전차와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기습 공격으로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독일군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침공 첫 몇 달 동안 소련군 전체 부대가 포위되어 괴멸당했고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민스크, 스몰렌스크, 키예프와 같은 도시들이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소련에게 이 침공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이 작전을 일반적인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소련 인구를 열등하다고 여겼고 독일인의 정착을 위해 광대한 영토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집단 처형, 강제 노동,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침공에 맞서기 위해 전 국민을 동원했습니다. 공장들은 해체되어 우랄 산맥 너머 수천 킬로미터 동쪽으로 옮겨졌고 민간인들은 주요 도시 주변에 방어 요새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자원해서 붉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여성들도 이 동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동안 8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결국 소련군에 복무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의무병, 통신 전문가, 정비사로 일했지만 수천 명은 전투 임무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는 저격이었습니다. 저격수는 인내심, 규율, 침착함이 필요했습니다. 저격수는 완벽한 사격 기회를 기다리며 한 자리에 몇 시간 또는 며칠씩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확성과 정신적 인내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소련 지휘관들은 여성 병사들이 종종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성 저격수 양성학교가 설립됐고 많은 졸업생들이 실전 능력을 빠르게 입증했습니다. 전장에서 독일 병사들은 곧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적들 중 일부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이나 숲속 진지에 몸을 숨긴 채 싸우는 이들에게 동부전선은 비범한 전사들을 가려내는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레이디 데스라고 불린 저격수입니다. 전쟁 전체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저격수 중 한 명은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독일군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1916년 우크라이나의 빌라체르크바에서 태어난 파블리첸코는 군사 준비 태세를 장려하던 소련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지역 사격 클럽에 가입했고 곧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파블리첸코는 키우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소련 시민들처럼 그녀도 즉시 자원하여 조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처음에 그녀를 간호병 역할에 배치하려 했습니다. 파블리첸코는 거절하고 저격수로 복무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전투부대에 합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전투 경험은 1941년 오데사 방어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시는 독일군과 루마니아군에게 포위당했고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파블리첸코는 빠르게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격은 인내와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저격수는 종종 위험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파블리첸코는 수십 명의 확인된 사살 기록을 쌓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크림반도의 전략적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 전투로 전출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 포위전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대규모 포격, 공습, 치열한 지상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시의 폐허는 저격수들에게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블리첸코는 이런 환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건물과 방어 참호를 오가며 적군 병사들과 적 저격수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는 적 저격수를 제거하도록 훈련된 독일 저격수들과의 결투였습니다. 1942년에 부상을 입을 때까지 파블리첸코는 309명의 확인된 사살 기록을 세웠으며 그 중에는 적 저격수 36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이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서 독일군은 심리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항복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방송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잔혹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파블리첸코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박격포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후 그녀는 전선에서 물러나 동맹국들을 도는 외교 순방에 보내졌습니다. 이 순회 중에 그녀는 미국을 방문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엘리너 루스벨트 영부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의 독일 군인들에게 류드밀라 파블리첸코는 공포 그 자체였고 미처 보기도 전에 당할 수 있는 적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로사 샤니나, 물러서기를 거부한 저격수. 또 다른 소련 저격수로 전쟁 중 명성이 빠르게 퍼진 인물은 로사 샤니나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병사로서 결단력과 용기로 동부전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저격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로사 샤니나는 1924년 러시아 북부의 작은 마을 예드마 아르안겔스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노동자 계급 대가족에서 자라며 규율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겨울은 혹독하고 이동이 힘들었으며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샤니나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되는 꿈을 꾸었고 결국 아르안겔스크시로 이주하여 사범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소련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고 곧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했고 로사 샤니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8세가 되자 붉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샤니나는 여성 저격수 훈련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는 소련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사수들을 양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학생들은 위장기술, 은밀한 이동, 장거리 사격, 그리고 전장에서의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넓은 지형에서 거리 추정법도 익혔습니다. 샤니나는 곧 반에서 뛰어난 학생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교관들은 샤니나의 뛰어난 사격 정확도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샤니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1944년에 전투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샤니나가 전선에 도착한 시기는 1943년. 역사상 최대의 전차정인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한 후 소련군이 독일군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대규모 공세와 맞물렸습니다. 샤니나는 벨라루스에서의 작전 중 처음으로 전투를 경험했으며 이때 소련군은 독일군이 점령했던 영토를 해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샤니나는 곧 저격수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중 하나는 더블샷, 즉 서로 다른 표적을 향해 빠르게 연속으로 2번 정확하게 사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그녀는 적군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러 명의 적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살수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소식은 부대 내에 퍼졌고 결국 소련 군사신문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젊은 저격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를 결단력과 애국심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샤니나의 사진이 소련 전역의 신문에 실렸지만 그녀에게 명성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샤니나는 때때로 여성 저격수들이 최전선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배제되는 규정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샤니나는 방어 진지에 있지 않고 보병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믿었고 전선에 더 가까이 가도록 반복해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지휘관들은 샤니나가 공격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944년 말과 1945년 초 샤니나는 유럽 전쟁의 마지막 작전 중 하나인 소련의 동프로이센 진격에 참전했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의 베를린 진격을 저지하려 하면서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샤니나는 이 전투들에서 계속해서 최전방 저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발견된 그녀의 개인 일기는 전투가 그녀에게 남긴 감정적인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전투의 혼란, 마을의 파괴, 양측 병사들의 극심한 피로에 대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싸우겠다는 결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1945년 1월 독일군의 반격 중 샤니나는 부상당한 포병 장교를 구하려고 그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로부터 몸을 던져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적의 총격에 맞았습니다. 로사 샤니나는 1945년 1월 28일 겨우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았지만 그녀는 용기와 결단력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용감한 여성 저격수들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위험에서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동료들과 함께 싸우기를 고집했던 군인. 리디아 리트비아, 스탈린그라드의 하얀 백합. 저격수들이 지상에서 은밀한 위치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동안 또 다른 여성 집단은 동부 전선의 하늘, 전선 상공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한 명은 리디아 리트비아그로. 그녀는 역사상 몇 안 되는 여성 전투기 에이스가 된 소련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리디아 리트비악은 19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항공에 매료되었습니다. 1930년대 소련은 항공을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젊은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전국에 비행 클럽이 설립되었습니다. 리트비악은 10대 시절 이 클럽들 중 하나에 가입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곧 분명해졌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리트비악은 이미 수백 시간의 비행 경험을 쌓았고 민간 비행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리트비악은 자원에서 군복무에 지원했습니다. 리트비악은 결국 소련의 유명한 비행사 마리나 라스코바의 지도 아래 창설된 여성 항공부대 중 하나인 제586 전투기 항공연대에 합류했습니다. 추가 전투 훈련을 마친 후 리트비악은 최전선 전투기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근접 공중전을 위해 설계된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소련 전투기 야코블레프 야크원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전투 경력은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3년 사이 폐허가 된 도시 위 하늘은 끊임없는 공중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항공기들은 공중 지배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고 지상군은 아래 거리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신참 조종사들에게 이 환경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리트비아크는 곧 자신이 최고 조종사임을 증명했습니다. 초기 전투 임무 중 하나에서 전투기들이 호위하는 독일 폭격기 편대를 공격했습니다. 이어진 공중전에서 리트비아크는 독일 폭격기 한 대를 격추하고 호위 전투기 한 대도 추격해 격추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소련 조종사들의 즉각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항공기에는 측면에 독특한 흰 백합이 그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동료 조종사들은 그녀를 스탈린그라드의 흰 백합이라고 별명지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도 곧 그 표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트비아크는 그녀의 공격적인 비행 스타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적 항공기와 근거리에서 교전하며 빠른 반사신경과 기동성을 이용해 상대를 압도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전투 비행은 위험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중전 중에 그녀의 항공기가 손상되었고, 한 번은 적의 공격을 받아 소련 전선 뒤편에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도 그녀는 계속해서 전투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트비악은 여러 번의 공중전에서 격추승수를 쌓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부전선에서 수십 번의 임무를 수행하며 소련 비행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중전은 최고의 조종사들조차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8월 1일, 리트비악은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또 다른 임무를 위해 이륙했습니다. 그녀의 항공기는 수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투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불확실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독일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디아 리트비악은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전설적인 여성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들과 경쟁해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공중전에서 용기와 실력의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밤의 마녀들, 어둠 속의 공포. 제2차 세계대전의 군부대 중 소련 제588 야간 폭격 연대만큼 으스스하고 신비로운 명성을 얻은 부대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운 독일 병사들에게 이 조종사들은 단순한 적군 비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불길한 존재였죠. 독일군은 이들을 밤의 마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대는 1942년 소련에게 있어 전쟁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 중 하나에 창설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소련 영토 깊숙이 진격해 들어왔고, 스탈린그라드 같은 핵심 도시들과 코카서스의 석유가 풍부한 지역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독일군 진격을 늦추기 위해 모든 조종사와 항공기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이 부대의 창설은 주로 소련의 유명한 비행사 마리나 라스코바가 주도했으며, 그녀가 이오시프 스탈린을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여성 항공연대의 창설을 승인하도록 했고, 588 야간 폭격 연대는 이들 부대 중에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이 연대에 모집된 여성들 대부분은 매우 젊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 전에는 대학생, 교사 또는 항공 애호가였습니다. 일부는 훈련을 시작할 때 겨우 17세나 18세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긴박함 때문에 훈련은 매우 강도 높고 종종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전투 상황에서 항법, 폭격 기술, 항공기 정비, 그리고 야간 비행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선 근처의 열악한 비행장에서 잠을 자며 가혹한 생활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항공기는 대부분 나무와 캔버스로 만들어진 2인승 복엽기 폴리카르포프 PO-2였습니다. 원래 1920년대 훈련기로 설계된 PO-2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구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장갑판이 없었고 방어 무기도 최소한이었으며 소량의 폭탄만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항공기는 결국 밤의 마녀들에게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PO-2는 매우 느린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고 아주 낮은 고도에서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조종사들은 어둠 속에서 적의 위치에 쉽게 탐지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밤의 마녀들의 임무는 보통 해가 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상 요원들은 날개 아래에 폭탄을 장착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독일군 진지로 가는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계획하는 동안 항법은 기본적인 계기, 나침반, 그리고 달빛에 보이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은 보통 소규모 편대로 비행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는 일부러 독일군 탐조등과 대공포 사격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적군 포수들이 그 비행기에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항공기가 조용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엔진을 끄고 항공기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독일 병사들은 날개를 스치는 바람에 쉭쉭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그 오싹한 소리는 빗자루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나이트 위치스,
독일어로는 나우트 헥센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조종사들은 목표 지점을 벗어난 후에야 폭탄을 투하하고 엔진을 다시 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느린 POE 항공기는 대공포의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한번 발견되어 독일 야간 전투기에 잡히면 거의 도망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위치스는 끊임없이 비행했습니다. 격렬한 작전 중에는 승무원들이 하룻밤에 8번에서 15번까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피로는 엄청났습니다. 착륙 후 지상 승무원들은 조종사들이 다시 이륙하기 전에 신속하게 폭탄을 재장전하고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했습니다. 여러 조종사들이 수행한 임무 수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인 나데즈다 푸푸바는 전쟁 동안 850회가 넘는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나데즈다 푸푸바는 임무 후 자신의 항공기가 독일 대공포에 수십 발의 총알을 맞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아 다음날 밤에도 다시 비행했습니다. 이 연대는 카프카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고 결국 소련의 독일 진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나이트 위치스는 2만 3천 회가 넘는 전투 출격을 했고 독일 진지에 수천 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연대의 23명 대원은 소련 영웅이라는 국가 최고의 군사 영예 중 하나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중폭탄이나 첨단 항공기에 의존하지 않았고 대신 끈질김에 의존했습니다. 밤마다 그들은 전선 근처에서 잠을 자려는 독일 병사들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날개짓 소리는 독일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이트 위치스가 돌아온다는 의미였습니다. 마리나 라스코바, 나이트 위치스를 창설한 여성. 전설적인 나이트 위치스 뒤에는 이 부대를 가능하게 만든 놀라운 결단력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나 라스코바였습니다. 1912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라스코바는 처음에는 음악을 공부하며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항공에 매료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30년대 소련 항공 개발 초기, 항공은 소련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종사들은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신기록 비행은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라스코바는 소련 최고의 여성 비행사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항로를 계획하고 장거리 비행 동안 비행기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항법사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결단력은 곧 전국적인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1938년 라스코바는 소련 항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행 중 하나에 참가했습니다. 두 명의 여성 조종사와 함께 라스코바는 로디나라는 항공기를 모스크바에서 소련 극동 지역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하는 신기록 비행에 참여했습니다. 이 여정은 5,9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비행 도중 승무원들은 길을 잃었고 연료도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졌습니다.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라스코바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아래의 황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구조대가 마침내 그녀를 발견하기 전까지 10일 동안 숲에서 혼자 제한된 보급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대담한 업적으로 라스코바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수천 명의 여성들이 전투 임무에 지원하겠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요청은 무시되었지만 라스코바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호소하며 여성들도 전투 조종사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탈린은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전원 여성 항공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586 전투 항공연대, 587 급강하 폭격기 연대, 그리고 588 야간 폭격기 연대입니다. 이 부대들은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전투부대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스코바는 소련 전역에서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행을 꿈꿔왔던 학생들이나 항공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라스코바는 그들의 훈련을 감독하고 연대 조직을 도왔습니다. 라스코바는 제587 급강하 폭격기 연대를 지휘했지만 자신이 창설을 도왔던 다른 부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 근처 전선으로 비행하던 중 라스코바의 항공기가 악천후로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소련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유골은 모스크바 크렘린 성벽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나라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전쟁 종식을 보지 못했지만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이트 위치스와 그녀가 창설을 도운 다른 여성 항공 부대들은 전쟁의 마지막 몇 달까지 싸웠습니다. 마리나 라스코바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소련은 전설적인 여성 항공연대를 결코 창설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두려운 부대들 중 하나였던 나이트 위치스는 하늘을 날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낸시 웨이크, 게슈타포의 하얀 쥐. 동부전선에서는 전설적인 저격수와 조종사들이 등장했지만 서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에게 또 다른 종류의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적진 후방에서 활동한 레지스탕스 전사들입니다. 이들 중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낸시 웨이크였습니다. 그녀는 대담한 작전과 체포를 피하는 능력으로 게슈타포가 가장 잡고 싶어했던 적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어거스타 웨이크는 1912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호주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결국 유럽으로 이주하여 기자로 일했습니다. 유럽에서 일하는 동안 1930년대의 웨이크는 나치 독일의 부상과 유대인 시민들에 대한 박해를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폭력과 억압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치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웨이크는 프랑스에서 남편인 부유한 프랑스 산업가 앙리 피오르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해 프랑스군을 빠르게 격파하자 프랑스는 점령지와 비점령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마지못해 점령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저항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낸시 웨이크는 즉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역할은 연합군 병사들과 비행사들이 점령지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상공에서 격추된 조종사들은 종종 안전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저항 조직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웨이크는 조종사들이 프랑스를 지나 스페인으로 탈출해 영국으로 돌아가도록 비밀 경로 안내를 도왔습니다. 이 임무들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연합군 병사를 돕다가 적발된 사람은 투옥, 고문 또는 처형을 당할 수 있었지만 웨이크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저항 조직 거점들 사이를 자주 오가며 메시지와 돈,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없는 성격과 점령지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은 지하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나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는 곧 그녀의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녀를 추적하려 했지만 웨이크는 끊임없이 체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변장과 가짜 신분, 비밀 탈출로를 이용해 당국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사라지는 능력으로 화이트 마우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게슈타포는 그녀에게 500만 프랑의 현상금을 걸었고 그녀는 프랑스에서 가장 수배받는 레지스탕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43년 그녀가 프랑스에 머무르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게슈타포가 점점 다가오자 웨이크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탈출했고 결국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영국의 조직인 특수작전 집행부 SOE에 합류했는데 이 조직은 나치가 점령한 유럽 전역의 저항운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웨이크는 무기 다루기, 파괴 공작 기술, 무선 통신, 낙하산 강화, 그리고 게릴라 전술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1944년이 되자 그녀는 다시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4월 낸시 웨이크는 노르망디 연합군 침공에 앞서 저항 조직들을 정비하는 일을 돕기 위해 프랑스 중부의 낙하산으로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마키로 알려진 수천 명의 저항군과 함께 일하며 웨이크는 독일군의 보급로, 다리, 통신망에 대한 공격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파괴 공작은 독일군의 병력 이동을 방해했고 1944년 6월 연합군 상륙작전에 독일군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웨이크 자신도 종종 전투작전에 직접 참여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게슈타포 본부를 급습하는 작전에서 그녀는 경보가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밀한 맨손 격투술로 독일 경비병을 사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 말기에 낸시 웨이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레지스탕스 전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조지 메달, 미국의 자유 메달,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 등 수많은 영예를 받았습니다. 낸시 웨이크를 쫓던 나치들에게 그녀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결코 항복하지 않고 잡히지 않는 레지스탕스 전사였습니다.
젊은 소련 파르티잔으로서 그녀의 용기는 그녀를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야는 1923년 러시아의 탐보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교육과 애국심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부들 사이에서는 진지하고 결단력 있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1941년에 소련을 침공했을 때 조야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소련인들처럼 그녀도 즉시 자원하여 조국을 방어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녀는 적진 후방에서 활동하도록 훈련받은 파르티잔 파괴 공작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독일군의 보급로를 교란하고 통신선을 파괴하며 군사 기반 시설에 파괴 공작을 벌이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파르티잔 전쟁은 독일군이 소련 영토를 진격하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야의 부대는 1941년 겨울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였던 모스크바 서쪽 전선 근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소련의 수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진격해 있었습니다. 파르티잔 부대들은 독일군이 은신처와 보급 거점으로 사용하던 마을과 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혹독한 러시아 겨울 동안 침략군에게 자원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이러한 사보타주 임무 중 하나에서 조야는 독일군이 사용하던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전쟁 중 가장 강렬한 저항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야는 자신을 붙잡은 독일군에게 잔인하게 신문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독일군은 그녀에게 자신의 부대와 작전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지들의 이름이나 파르티잔 부대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941년 11월 29일 조야 코스모드스카야는 페트루셰보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중에 그녀가 처형되기 전에 독일 군인들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련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소련이 독일을 물리칠 것이며 수천 명의 파르티잔들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의 용기는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소련 신문들은 전국에 그녀의 이야기를 실었고 사진과 기사들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묘사했습니다. 조야 코스모 데니스카야는 소련의 최고 군사 영예인 소련 영웅 칭호를 받은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호를 받은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젊은 소련 시민들이 독일군 후방에서 싸우는 파르티잔 부대에 합류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저항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투에서의 용기뿐만 아니라 적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억압에 맞서는 저항의 힘을 상징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 마침내 끝났을 때 세계는 수년간의 파괴 이후 재건이라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가정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고 각국은 전쟁이 남긴 경제적, 정서적 상처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전쟁 중에 싸웠던 많은 여성들에게 전투의 끝은 복잡한 민간인 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대학과 직장으로 돌아갔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장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참전 용사들은 전쟁 직후 몇 년 동안 그들의 전쟁 경험이 항상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점차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여성들이 맡았던 역할의 전모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것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회복력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전쟁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이 여성들은 함께 모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들이 이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파시즘과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탱크, 항공기,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했고 간호사와 의료진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들은 적의 통신을 해독하고 보급품을 운반하며 저항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항공기를 조종했고 어떤 이들은 소총으로 싸웠으며 어떤 이들은 그들과 맞선 군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쟁 중에 이 여성들은 폐허가 된 도시 속에 숨어있는 적이 두려워한 저격수였고 밤하늘에 조용히 나타나는 조종사였으며 그림자 속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저항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용기가 성별, 국적, 배경과 무관함을 상기시킵니다. 용기는 위험에 맞서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는 의지로 정리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여성들은 단순히 역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를 살아낸 이들의 희생과 용기를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